이번 시간에는 집단대상 실천기법, 집단사유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단이라고 할 적에는 집단을 가지고 조직과 유사하게 그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집단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에서도 보고 또 그러면 인행사에도 봤습니다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구성원,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나 소속감, 공동체 의식, 그리고 지속적 상호작용, 그렇죠? 지속적 상호작용. 그러면서 공통의 관심사,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 지켜야 될 약속, 규범. 이렇게 선우는 다르겠지만은 5개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집단이라고 합니다. 굳이 조직이라고 한다면 공동체 의식이나 소속감 또는 공통의 관심사보다는 공통의 목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겠습니다만, 이렇게 집단의 개념을 특성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287페이지 집단대상 실천기법에서 거기 넘어가 보시고, 집단의 유형에는 288페이지에 오면 동질집단과 이질집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동질집단의 특징, 거기에 보면은 박스로 해놨죠. 동질집단의 특징은 응집력, 그리고 보편성, 서로 간의 지지성,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이질집단은 다양성에 초점을 두죠. 다양성, 또 그러면 차이점, 이런 등등을 특징으로 하시는 것이 이질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은 집단의 그 크기라든지 집단 회귀의 빈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단 구조를 가지고 설명할 적에 가능한 집단 구성원이 동질적인데도 좋지만은 이질적인 경우에도 사실은 서로 좋은 점도 있다는, 무조건 동질적인 것만 좋고 이질적인 것은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집단의 크기, 또 회귀와 빈도, 또 그러면 집단 회귀의 길이, 이런 등도 있는데, 꼭 획일적인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정도, 집단도 너무 커서도 너무 작아서도 안 되니까 적당한 정도 해서 10면 정도가 적당하다. 또 회귀와 빈도도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전체 집단의 회귀의 길이도 보통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깊이 설명하지 않고 줄도 설명하지 치지 않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단의 크기, 회귀, 또 빈도, 또 그런가 하면 집단 회귀의 길이 등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집단의 유형을 290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집단의 유형에서 여기는 우리가 다루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냥 말로 해보겠습니다. 투니스와 같은 경우는 결합 의지를 가지고 이익 집단과 공동 사유와 이익 사유로 이렇게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로 나눠봤고, 쿨리는 대면적 접촉 관계냐 이질적 피상적 접촉 방식을 가지고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눠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행사 폐쇄 체계 이론에서도 본 것처럼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구성원 요건이 열려져 있느냐 닫혀져 있느냐를 가지고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하는 것처럼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또 그러면 29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것처럼 썸너간 것처럼 소위 소속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내집단, 외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소위 활동에 따라서 표현적 집단, 수단적 집단으로 나눠보기도 하고, 또 형성 원인이나 동기에 따라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거기 나오는 형성 원인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집단의 유형. 바로 이 집단의 유형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되지 않겠습니까? 2문제. 자, 형성 원인을 가지고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집단은 어떤 목적의식 없이 자연 발생으로 만들어진 집단은 자연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형성 집단은 인위적,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 의도적 집단을 형성 집단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의도가 인위적 의도적으로 만드는 집단으로 이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과업 집단과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과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과업, 집단의 과업 완수, 집단의 과업 완수에 드는 집단은 과업 집단이라 하고, 그에 비해서 그 의도가 성원들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에 두는 것은 치료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가 차이가 있겠는데, 바로 이 치료 집단에는 5가지로 보통 출제를 하고 있는데, 치료 집단에는 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그리고 사회화 집단, 이렇게 보통 5가지로 나누어서 출제를 합니다. 지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동병상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심리적 교류도 하고, 같은 아픔을 서로 교류, 정화법, 환기법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교류도 하고,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는 이런 집단을 우리가 지지 집단이라고 하는데, 지지 집단의 특징은 굉장히 빨리 가까워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교육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사에서 어떤 정보나 지식 제공에 초점을 둠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은 교육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성장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집단은 클라이언트의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성장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치유 집단이라고 것은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치유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화 집단.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화 집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거기 291페이지에 있는 자조 집단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먼저 여기 교재에서는 교육 집단을 내놨네요. 교육 집단은 성원들이 자신과 그들의 사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돕는, 다시 말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교육 집단이 되겠고, 29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성장 집단은 클라이언트이신 분인 집단 성원들의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성장 집단이 되겠고, 치유 집단이라는 것은 집단 성원들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치유 집단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번에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집단 유형으로, 개인적 문제를 처리 개선하고 또 재활하도록 성원을 돕는 이런 집단을 치유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화 집단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능 수행에 장애가 있는 집단 성원들을 제대로 사회적 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돕는 이런 집단을 사회화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귿번에 보시면 사회화 집단의 특성은 성원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대인관계 기술을 개선시킨 행동을 통한 학습을 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그걸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5번에 하단부 292페이지 지지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원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상의 사건에 대하여 잘 대처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데 목적을 두는데, 이들은 서로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귿번 나와 있습니다. 293페이지 디귿변 중요 표시하시고, 성원들은 대개 유사한 문제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동병상련하는 아픔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유대가 빨리 형성되고 자기 표출의 정도가 높다. 다시 말해서 쉽게 가까워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지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와 291페이지에 있는 자조 집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지 집단이나 자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유사하게 동병상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픔도 교류하고 그 아픔을 해결하는 해결책도, 그런 정보도 교환하는 이런 집단임은 거의 비슷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다릅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지 집단, 사회복지사가 서포티브하는 집단이고, 그에 비해서 집단 성원들이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은 자조 집단이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형성 집단에는 그 목적 자체를 집단의 과업안세에 두는 타스크포스라든지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이러한 집단 과업안세에 두는 집단도 있는데, 거기를 우리는 과업집단, 과제집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업집단은 4번에 2번 293페이지, 과업집단은 조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이용되고 새로운 생각을 해내고 상이한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하는 데 이용된다. 자, 뒤에는 그렇다 했지만 어떤 주된 목적은 집단의 또는 조직의 과업 안수에 초점을 두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과업 집단, 과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기타 뭐 참 만남 집단도 있고 뭐 T 집단도 있고 보시고,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294쪽을 보시면 집단 지도력이 있습니다. 집단 지도력. 여기 보면 집단 지도력은 어느 한 사람이 집단 구조상 특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어느 정도 또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를 가지고 정의하는 개념을 집단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29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집단 지도력이란 집단 구조상의 특정 지위를 접한 사람이 집단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행사하는 영향력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1번을 가지고 4번으로 연결시켜보면 집단 지도력이란 집단 및 구성원의 발달을 도모하는 영향력이나 영향력의 행사를 집단 리더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뭐 이론 나와 있지만 저 있고, 295페이지 오면 집단 지도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집단 지도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볍게 7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가볍게 보면 환경적 요구, 집단과 지도력에 대한 환경적 요구, 전문적 지식, 사회 정서적 기술, 또 성원의 기대, 성원의 지도력에 대한 기대, 또 그런가 하면은 지명된 지도자와 집단 발달에 따라 출현한 지도자 사이의 경쟁. 맞으면 지명된 지도자는 우리가 보면은 사회복지 행정론으로 본다면 거기는 지휘 권력에서 바지 사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지요. 그에 비해서 집단 발달에 의해서 출현한 지도자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권위와 권력을 가진 이런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들 간의 경쟁 역시 집단 지도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집단 내외에 존재하는 권위, 또 지도력의 획득 방식, 이런 것 등이 모두 집단 지도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구성원들 중에 집단 구성원을 위하거나 집단의 과업 완수와 같은 집단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행사하는 영향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집단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94, 295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296페이지 가면 이제는 공동 지도력이 있죠. 집단 지도력은 집단 구성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집단의 과업 완수에 행사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그에 비해서 공동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개념이 다릅니다. 공동 지도력, 이건 집단 과업 완수에 두 사람 이상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공동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96페이지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먼저 배치를, 맞아요. 목차가 너무 빈약해서 다양한 집단 지도력의 개념을 뒤로 당겨왔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집단 지도자의 역할이 나와 있네요. 집단 지도자의 역할. 그래서 집단 지도자의 역할 보시면 계획과이기도 하고, 자, 내용 크게 심각하지 말고, 집단 지도자는 계획을 짜는 사람도 되고 정책 결정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집단 집행자이기도 하고, 조정 중재자이기도 하고, 상호작용 통제자이기도 하고, 보상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체벌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유용한 정보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숙련가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성원들의 좌절에서 성원들을 좌절이나 포기로부터 끌어올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희생자로 자처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성원들에게 어떠한 신념이나 가치관의 근원을 제공하는 관념론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것은 쭉 오지만 8번, 9번, 10번 정도를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집단 지도자 역할은 이것만 있겠습니까마는 296페이지인 것처럼 그 중에 숙련가이기도 하고 희생자를 자처하기도 하고 관념론자의 지위를 가지기도 한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97페이지 오면 집단의 지도성 나와 있죠. 아까 말한 집단 지도력이나 집단 지도성이라고 하던 간에 결국에 집단을 그룹 리더십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단의 과업한수, 그게 집단 자체의 과업한수든 집단 성원들의 욕구 충족이든 간에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 구성원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이나 영향력의 행사를 우리가 집단 지도력, 집단 지도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2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집단 지도력의 향상 방법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집단 지도력의 향상 방법은 응집력을 강화시킨다. 특히 동질 집단은 쉽게 응집력이 만들어지고 또 지지 집단이나 자조 집단도 쉽게 응집력이 만들어지지만 모든 집단들이 그렇게 응집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응집력을 강화시키게 되면 집단 지도력은 확실히 윈윈의 전략으로 서로가 상보적 관계에서 더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또 그러면 휴합의 준비, 기도력을 확고히 하는데 사전 준비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명확히 하고 또 그러면 쟁점에 대한 이해, 또 그에 관련된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은 사전 준비는 기도력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갈등 관리, 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자극, 또 집단 활동의 구조화해서 거기 보시면은 집단 지도력의 향상 방법, 아직은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집단 지도력의 향상 방법에는 응집력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집단 활동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다.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도모한다.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자극한다. 집단 활동을 정형화, 구조화시킨다. 이런 것 등이 집단 지도력이나 집단 지도성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좋은 전략이나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 사회복지사의 사회 개입 기술이 나와 있는데, 집단 사회복지사의 개입 기술, 거기 오면 집단 과정 촉진 기술, 거기 오면 자료 수집과 사정 기술, 자료 밑이 아니라 밑자 빼버리고 자료 수집 및 사정 기술, 또 행동 기술 등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300페이지에 도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출제하는 것이 2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이것을 수험생들에게 이것까지 암기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하도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고, 거기 보면 어쨌든 간에 집단 사회복지사의 개입 기술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본다. 거기를 바로 우리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사회복지사, 집단 사회복지사의 개입 기술. 집단 사회복지사의 개입 기술은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집단 과정 촉진 기술. 집단 과정 촉진 기술이 있고, 그리고 자료 수집 및 사정 기술이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및 사정 기술. 자료 수집 및 사정 기술이 있고, 그런가 하면 행동 기술로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집단 과정 촉진 기술에는 집단 과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술이 촉진 기술인데, 참여 촉진, 주의 집중, 표현, 반응 기술, 또 집단 의사소통에 초점을 유지하는 기술, 집단 과정을 명료히 하는 기술, 또 내용을 집단 과정 구매나 상호작용의 내용을 명료히 하는 기술, 또 집단 상호작용을 지도하는 기술들은 집단 과정을 촉진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료 수집 및 사정 기술은 확인 및 묘사 기술, 정보 요청, 질문 및 탐색 기술, 요약 및 세분화 기술, 또 통합 기술, 분석 기술, 이런 기술들은 자료 수집 및 사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행동 기술로서는 지지, 또 재구조화, 또 재정의, 또는 지시, 조언, 자원 제공, 모델링, 역할 연습, 직면 또는 갈등 해결, 이런 것 등은 모두 행동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당히 몇 개씩만 되면 전생들에게 암기하고 가십시오라고 하지만 출제는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읽어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단 사회복지사의 개입 기술에는 집단 과정 촉진 기술, 자료 수집 및
사정기술, 그리고 행동기술로 크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동기술을 보면 지시, 지지 또는 재구조화, 재정의, 조언, 제한, 교육, 또 자원 제공, 모델링, 직면 또는 갈등 해결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300페이지 보세요. 300페이지 공동 지도력이 있습니다. 집단 지도력이나 집단 지도성과는 달리 공동 지도력은 2명 이상의 지도자가 집단에 행사하는 힘을 공동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300페이지 2번에 2명 이상의 지도자가 있을 경우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공동의 목표를 2명 이상의 지도자가 같이 행함으로써 지도자 능력을 2배 이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번에 보시면 갈등 발생 시 집단 성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갈등 해결 방법의 모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로 이제 그 말을 똑같은 7번의 내용을 10번에서 개입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가 둘이 있다는 그런 또 장점도 있고 바로 그 장점을 가지고 갈등 해결에 대한 대안을 2개 이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지도력의 장점 여러 가지 10개를 제시했지만 거기에 2번, 4번, 7번, 10번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 지도력의 단점이 있는데 역시 2명 이상의 지도자가 있다 보니까 비용 문제라든지 갈등 발생,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추종자들에 의해서 3번에 있는 것처럼 집단이 양극화, 집단이 갈라질 수도 있다 해서 1번과 3번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4번, 5번, 6번은 보시고 다음에 집단 지도력에서 유의점은 도덕적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서로에 대해 편안하고 개방적이며 토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서로의 강점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 동일한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거기다 여러분들이 줄을 쳐놓으시고 다음에 상호 지지적이어야 한다. 그 말은 당연하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도덕적 접근이 되겠습니다만은 2번 특히 서로의 강점을 해치지 않아요. 강점은 서로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동일한 전문 용어를 이용해 거기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에 보면 공동 지도력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방법으로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첫 번째 보면은 둘째 줄 공동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의 시간을 갖는 것.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지도자들 갈등 사이의 갈등이 성원들에게까지 미쳐서는 안 된다. 또 3번에 보면은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을 집단 내에서 해결하라. 거기다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을 집단 내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4번은 알 수 있는 거고. 특히 거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서 집단 내에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중요점을 두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2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집단의 역동성이 나와 있습니다. 집단의 역동성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다양한 용어를 개진하고는 있지만 거기 보시면 집단 역동의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의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집단 내에 어떠한 역동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2번의 첫째 줄 집단 역동이란 집단 내 활동하고 있는 힘을 집단 역동이라 하고 바로 집단 역동은 3번 집단 구성원들 간의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집단 역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집단 내 활동하는 힘 3번 집단 구성원들 간의 전체적 상호작용을 집단 역동이라고 합니다. 5번 집단 역동성이란 집단이 조직되고 관리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정치적 이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단 역동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집단 역동 자 개념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2번에서 집단 역동이란 집단 내죠. 집단 내 활동성을 집단 역동이라고 또는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상호작용성을 집단 역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 역동성을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집단 역동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집단의 정치 이념, 일종의 집단의 정치 이념의 반영, 정치 이념의 이념 표출을 이렇게 집단 역동이나 집단 역동성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내적 역동성과 외적 역동성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6번에 나와 있죠. 302페이지. 개개인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파생되는 에너지나 힘 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추진력은 내적 역동성이라 하고, 다음에 지역사회의 가치관이나 지역사회의 기대감, 부모 집단의 친화와 통제 또는 집단 상호 간의 경쟁 또는 지속적인 활동, 자, 이런 것은 외적 역동성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 집단 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내적 역동성이라 하고, 그에 비해서 집단이나 집단을 벗어나 있는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가치관이나 기대감이나 부모 집단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외적 역동성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303페이지에 보시면 집단 역동의 영역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집단 역동의 영역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또 그럼 집단 결속력, 상호 통제의 역동성 또는 집단 문화 등을 집단 역동이나 집단 역동성의 영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304쪽에 거기 303쪽에 보면은 집단 역동의 영향 요인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개인적 자원도 있고 조직적 자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단 영역의 집단 역동의 영역에다가 초점을 두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집단 영역의 영역은 집단 내 활동성은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달라지죠. 의사소통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도 수사슬형도 있고 수레바퀴형도 있는 것처럼 누구를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하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단 역동성은 모습이나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또 그러면 집단 역동의 영역으로서는 우리가 집단 결속력 들어볼 수 있습니다. 집단 결속력. 또 그러면 집단 문화에 의해서도 집단 역동은 달라질 겁니다. 집단 문화에 의해서도 집단 역동은 달라질 거예요. 또 그러면 사회 통제의 역동성, 사회 통제의 역동성에서 여러분도 같이 적어서 교재에 303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제 성원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관성과 이러한 상호작용의 일관성과 수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따라서도 집단 역동은 달라질 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집단 역동의 영역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304페이지에 보면 집단 응집력이 나와 있습니다. 집단 응집력. 집단 응집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집단 응집력의 사전적 정의는 304페이지 집단 성원들이 그 집단의 매력을 느끼고 그 안에 머물도록 작용하는 자발적인 힘들을 집단 응집력이라고 합니다. 말 이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읽어볼 것은 집단 응집력의 특징은 결속력이다, 집단의 일체성이다, 하나의 매력이다, 팀워크이다, 그리고 집단 응집력은 다차원적으로 표현이 된다. 바로 집단 응집력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단 응집력의 특징에 있는 것처럼 집단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참 출제된 지가 참 오래됐군요. 자, 그러면 집단 구성원에 대한 매력이 있으면 집단 응집력 커질 겁니다. 집단에 대한 매력 역시 집단에 대한 매력이 커지면 집단 응집력 커질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집단의 크기 너무 커서도 너무 작아서도 그러는데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단 응집력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감도 약해지고 자기의 존재성이 무의미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집단 응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응집력의 수준은 소집단에서 최상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 운영자들인 스태프들과 집단 구성원들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집단 응집력은 커질 겁니다. 그 집단 구성원들, 스태프들과 구성원들의 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단 응집력은 커진다. 또 리더십의 유형이 어떠냐?
이런 거, 또 토론에 참여하는 기회는 많냐 적냐, 또 투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보 유동성이나 정보 개방이 얼마나 활발하냐, 또 집단 목표가 뚜렷한 아이냐, 또 집단의 분위기는 어떠냐, 또 역할 분할은 명쾌한 아이냐, 또 집단에 남으려는 집단 소속감은 어느 정도냐, 포로 이런 거 우리가 보면 단어를 암기할 필요 없고 읽어보시면 집단 응집력은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집단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요 표시하시고 304, 305페이지 단어를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음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밑에 목차는 집단 응집력의 응집력에 따른 집단의 특성, 집단 응집력에 따른 집단 응집력에 따른 집단의 특성. 집단 응집력에 따른 집단의 특성에서 집단 응집력이 높은 집단과 집단 응집력이 낮은 집단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봤습니다. 읽어보시고. 다음에 모든 집단에는 복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관심사를 추구하는데 서로 지켜야 될 명시적 묵시적 약속이 있다. 바로 그것을 집단 규범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집단 규범. 그래서 집단 규범에서는 개념 정도에서 3번과 4번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집단에서는 그 정도 보시고 중요한 것은 집단의 치료 효과에서 곧잘 나오는 것이 바로 알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적 요인이 3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알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 집단은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아까 우리가 붙은 지지 집단, 동병상련하는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정화, 환기를 통해서 교류하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그래서 자기 표출의 속도가 대단히 빠른, 쉽게 가까워지는 바로 이런 것 등이 바로 이 치료 효과인데, 거기 보면 보편성, 비슷한 문제를 가진 청원들끼리 위로를 받는 보편성 일반화, 또 이타주의, 사회적 지지, 또 감정의 정화, 또 희망 주기, 집단 응집력, 또 서로 간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발달 교환, 대인관계 학습, 또 모델링, 또 실존적 요인 중에 필요하시고 그 집단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인생의 궁극적인 책임자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거, 또 정보 전달, 또 가족 집단, 가족이 없어도 가족과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짐으로써 쓰는 가족의 갈등을 탐색할 수도 있는 가족 집단의 재현. 그래서 실존적 요인 9번과 11번의 중요 표시하시되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알룸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적 요인 아주 곧잘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 다른 것은 쭉 볼 수 있는데 실존적 요인 그리고 11번의 가족 집단의 재현과 같은 규절은 별도로 또박또박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룸이 주장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 다시 한번 일반적인 집단의 일반적인 치료 요인, 일반적인 앞에 가니까 집단의 일반적인 치료적 요인들은 보편화, 감정 전화, 또 자기 표출, 또 집단 애착, 희망감 고취, 신뢰감, 그리고 참여 촉진, 대인관계 학습, 기타 등등등이 있는데 보통 알로모 것을 가지고 접근만 하셔도 충분히 집단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에서 교재 목차상 내용은 방만하게 적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것은 306페이지에 있는 집단 규범의 개념과 그리고 30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알롬이 제시한 집단의 치료 요인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점수를 확보할 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집단 발달 단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